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지난 한 주간 아주 바빴어. 바쁘셨어요? 제가 네. 사실 그 불안 세대를 어떻게든 이제 다 읽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막 불안 그랬는데 세대. 다 못 읽었어. 근데 그 다 못 읽은 게 박동원 부장님 탓이야.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박동원 부장님이 지난주에 소개해주신 그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그 단편. 마침 우리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 있길래 빌려다가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 세대를 읽는 짬짬이 읽어야지 했는데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은 완독해버리고 불안 세대는 중간 정도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아쉽습니다. 근데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은 정말 재밌더라. 그 소설가가 그러니까 다른 소설가들이 보면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천재. 그러니까 일반인들 관점에서도 재밌다 싶지만 소설가들이 보면 스스로의 재능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어떤 느낌 들었냐면 박동 부장님 혹시 특별히 좋아하는 작품 있어요? 그 안에서? 저는 사실 그 제목 빛과 물질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그거 하나만 일단 읽었습니다. 그렇구나. 딴 걸 아직 못 읽었어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여기 수록작들이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작품이 좋았거든. 맨 처음 작품? 네. 구멍이라는 작품인데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냥 이 책이 어차피 여러 편의 단편이 있고 그 중에 하나니까 스포일러하고 상관없이 그냥 줄거리 살짝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살 난 두 친구가 있는데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놀다가 한 아이가 집에 뒷뜰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 뭐냐면 이 구멍이 맨홀 뚜껑이야. 원래는 맨홀 뚜껑이고 밑에 이렇게 하수도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걸 원래는 열면 안 되는 건데 이 아버지가 이거를 슬쩍 열어가지고 이 안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여기다가 왜 그 생활 폐기물 같은 거 있잖아요.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버리는 용도로 거기다가 이제 버리는 용도로 이 구멍을 이렇게 그걸 해놨는데 어느 날 이제 엄마 아빠가 호숫가로 낚시 여행을 떠나고 그 형제가 이제 남아. 그러니까 이 화자의 친구가 있고 그 친구의 형이 있는데 이 형이 이 동생한테 뭐 일을 시켜요. 그 잔디밭 이렇게 잔디 좀 깎고 뭐 하라고 일 좀 하라고 일을 시켰는데 얘가 잔디를 깎고 나서 그 깎은 잔디를 어떻게 할까 처리를 할까 하다가 그 아빠가 뚫어놓은 그 구멍을 이렇게 가다가 거기에 그만 그 쓰레기 봉투 이제 이 잔디를 깎은 잔디를 모은 봉투를 떨어뜨려. 네. 그래서 얘가 그거를 주우러 이렇게 내려갔다가 못 올라와요.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딱 첫 시작이 그거야. 내 친구가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는 올라오지 못했다가 이 소설의 첫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내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죽었어. 심지어 이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서 소방대가 불렀는데 소방대원 둘이 내려갔다가 소방대원 둘도 또 죽은 거예요. 어이구. 뭐냐면 거기가 이제 왜 이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왜 밀폐된 공간에 이산화탄소하고 이렇게 가스가 차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 밀폐된 공간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왜.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애가 죽고 그 애를 구하러 갔던 이제 구조대원까지 죽고 막 이런 그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 봐봐, 그러면 이 구멍을 불법적으로 뚫은 그 아버지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아이들만 남겨놓고 둘이 여행을 떠난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동생을 그냥 에게 뭔가 이렇게 잔디깡 일을 시킨 그 형이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 친구가 구멍 속으로 들어갈 때 그걸 말리지 않은 이 남은 아이가 잘못한 걸까?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삶에서는. 근데 그 비극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는 이 저자가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 정답이 없거든. 정답이 없잖아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손쉽게 누구 한 사람을 그냥 죄인으로 만들겠지. 야, 네가 잘못했어. 라고 하고 그 사람을 원망해버리면은 다른 사람은 마음은 편할지 모르나. 그럼 그 한 명의 죄인은 뭐냐고. 네. 그 모든 죄를 덮어쓰고 이 사람이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남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결국은 그 가족이 이제 그 집에서 어떻게 살겠어. 이제 떠나요. 네. 그리고 떠나고 난 다음에 한 10년이 지난 후에 그 형이 그 친구의 형이 이제 대학생이 된 형이 네. 이 고등학생 이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혹시 만나서 나하고 얘기 좀, 왜냐면 그 둘이, 그 친구와 그 형이 그 가장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들이니까 예.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없겠니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편지를 답장을 썼다가 끝끝내 못 붙이는 장면이 나와요. 붙이지 않고 그냥 소설은 그냥 끝나버려. 근데 나는 이게 절대 그 화자가 무책임한 것처럼 나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 형은 형대로의 그 죄책감이 있겠지. 그래서 그 형은 그 죄책감을 어떻게든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왜 그때 동생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친구는 그에 대한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지 또. 나는 이걸 보면서 와, 이 저자는 어쩌면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리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불행이 일어났을 때 우리 삶에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는 다들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원인 제공자를 찾으려고 하지만 어쩌면 그냥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그걸 안고 살아가는 게 남은 자들의 어떤 숙명, 괴롭고 괴롭지만 그게 숙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목하고 작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이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고요. 작가의 이름은 앤드루 포터. 단편집입니다. 앤드루 포터라는 단편집이고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여기에 한 총 10편 정도의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멍은 첫 번째 작품이고요.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은 네 번째 작품이고 그 표제작이에요. 근데 10편 다 너무 좋아요. 각자가 읽어보시면서 이 책에 대한 어떤 나름의 어떤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 짧은데 깊어요. 분량은 짧은데 메시지가 깊어. 그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도 되게 깊은 얘기잖아.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고 어떻게 보면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는 대학생이 그 남자 교수와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그 만남에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뭔가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 교수는 이 학생에게 차 한잔 하자 그러고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둘이 정말로 그냥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 근데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어떤 이야기의 흐름하고는 좀 벗어나 있는데, 그죠? 네. 근데 너무 재밌어. 자, 원래 계획했던 불안 세대? 응? 불안 세대? 얘기를 좀 해볼까? 불안 세대? 예. 원래 계획했던 책은 불안 세대였는데, 예. 참고로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나 조금만 그러면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나는 이 교수가 맨 처음 소설 시작에 보면은 학생들에게 물리학에 대해서 이 기말고사 문제를 내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낸 거야, 그지? 그렇죠.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야. 그래서 애들이 다들 문제를 보고는 설마 농담이겠지. 이걸 문제로 풀라고 하고 다 하다가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하고 그냥 다 백지로 제출하고 나가버리고 심지어 똑똑한 몇몇은 보자마자 뭐 이딴 문제가 다 있어하고 약간 화를 내고 그냥 교실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마지막까지 남은 이 학생이 이제 화자가 주인공이 답을 써서 막 이걸 해가지고 이제 냈는데 나중에 물어보죠. 왜 저를
부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답을 내고 가는데 교수가 갑자기 불러서 그러는 거죠. 나하고 이제 차 한잔 하자고. 그랬더니 왜 그런 문제를 냈나요? 그랬는데 그냥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혹시 제가 낸 답이 맞았나요? 그랬더니 아니, 완전 오답이야. 근데 네가 마지막까지 풀기 위해서는 앉아 있었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남은 사람들은 다 그냥 아예 풀 생각을 못하고 그냥 다 포기했는데 이 사람은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거지. 갑자기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난제 중에 난제를 받아든 거야. 너무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아들었는데 이게 어렵다고 다들 포기하고 나갈 수는 없잖아, 중간에. 네. 어떻게든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여기에서 저의 그 고등학교 추억이 하나 떠오릅니다. 엉뚱한 얘기 하나 해도 돼? 그냥 재미삼아? 그럼요. 나 실은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국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수업 시간에 최치원의 4.3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4.3기요? 4.3비. 4.3비. 최치원의 4.3비가 뭐냐면 그 4개의 산에 뭐 이를테면은 그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 비명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4개의 산에다가 그 비문이 있는 4곳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뭐 무슨 낭주 해화 대상 무슨 보감탑 막 이런 거고 있고 각 그 산마다 해서 저 무슨 산에 무슨 비, 무슨 산에 무슨 비 이래서 4.3비거든. 이게 이제 최치원 선생인데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수업 시간에 국사 수업 시간에 한번 이렇게 이걸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신 적이 있는데 갑자기 기말고사에 마지막 딱 한 문제 주관식으로 이 문제가 나온 거야. 앞에 거는 다 19문제는 다 객관식이라서 1, 2, 3, 4 중에 보기 중에 찍으면 되는데 마지막 한 문제 주관식인데 최치원의 4.3비 중 하나를 골라 소재한 상과 비명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쓰신 거예요. 문제를 낸 거예요. 나 너무 황당한 거야.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이제 시험 성적 이제 매기시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딱 오셔가지고는 애들 3명을 부르는 거예요. 이들 나와. 그러더니 뭐 이 자식들아 무학산에 뭐가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학교 교과에 무학산 나와요. 왜 항상 그러겠잖아. 교과 앞머리에 산 나오죠. 무학산 정기받은 막 이런 그거. 그 우리 학교 그 교과에 나오는 산이 무학산이고 우리 그 국사 선생님 성함이 이상영 선생님이었거든. 애들이 뭐라고 썼냐면 상영대사 송덕비 무학산 소재라고 쓴 거야. 이 세 놈이. 얘들을 신나게 패시더라고. 그러시더니 니들은 들어가. 그러더니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김민식이 나와. 그러더니 너는 나랑 교무실에 가자. 그냥 교무실 가서 뒤지게 맞았거든. 왜 그랬냐면 내가 답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모르겠는데 빈칸으로 놔둘 순 없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 썼냐면 민식대왕 세계정보 기념비 에베레스트산 소재라고 쓴 거야. 고등학교 때. 그걸 가지고 이분이 교실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행이라서 교무실로. 그래가지고 막 이제 신나게 맞고 막 이제 근데 그때 되게 웃겼던 게 우리 그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약간 이게 좀 독특한 버릇이 있는데 지나치다가 뭐가 사물이 있으면 이렇게 툭 치면서 영어로 그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애가 지나가잖아. 툭 치면서 student 이렇게 지나가면 board 막 이러는 분이야. 내가 이제 교무실에서 막 맞으면서 뭐 이 자식아 에베레스트산에 뭐가 있어? 막 이분이 갑자기 옆에서 에버레스트 이러는 거야. 내가 맞다가 픽 웃었거든. 이 자식이 웃어. 그러면서 더 맞았어. 근데 사실 이 이야기에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대학교 때 이제 고향에 내려갔다가 방학 때 학교 근처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멀리 그 쌤이 지나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씨 이렇게 슬쩍 하는데 그 고등학교 후배들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야 상영대사 지나간다 그러는 거야.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때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그 선생님 별명이 상영대사가 됐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야 니들도 혹시 상영대사란 별명을 부르냐 그랬더니 네 그러니까 그 별명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 그랬더니 다른 건 모르고 옛날에 무슨 대왕이랑 교무실 대첩이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내가 나의 그 사고가 사건이 전설처럼 학교에서 하여튼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그지 최선을 다해서 답을 채워야지. 참 예전에는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을 하지만 참 무도한 시대였어요. 학교가 뭐 무도한 시대야. 학교가 무도했어. 선생님들 이렇게 막 체벌 있고. 아니 사실 그건 체벌이 아니라 그 일방적인 아주 폭행이죠. 폭행도. 아니야, 근데 시계도 끌고 막 그러잖아. 그때 맞아도 쌌다고 생각해. 지금 생각하면. 근데 참고로 이 불안 세대 있잖아요. 네. 난 너무 재밌었던 게 이 책을 이제 지난주에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잠깐 신문을 봤는데 한겨레 신문에서 이걸 크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요즘 화제인가 봐요, 이 책. 화제인가 봐요. 여러분이 인터넷에다가 검색해 보세요. 불안 세대 한겨레라고 치면은 한겨레 신문 기사가 뜨거든요. 네. 양선아 책 팀장님이에요. 네. 이 책 소개하는 그 섹션 팀장님이 쓰신 건데 이 기사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만약 한 권 다 읽으실 그 시간이 아직은 없다면 일단 이 기사를 보면 되게 좋고 이 기사에서 보면 하여튼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문제가 생겼다. 그게 이를테면 4가지인데 사회적 관계 박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이 불안 세대에서 내가 사실 되게 재밌게 읽은 그 대목 중 하나가 이거예요. 뭐가 있냐면 잠깐만 그 문장이 있어. 스마트폰과 그 밖의 디지털 기기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제공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것은 화면에 기반을 두지 않는 형태의 경험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속 세상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현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들 있잖아. 왜 놀이라든지 뭐 사회문화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랑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게 재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아이들이랑 노는 것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사회적 관계 박탈, 수면 부족. 이거 수면 부족 되게 심각한 게요. 제가 요즘 강의 다니면서 느끼는 게 중고등학생들 낮에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얘들이 자는 게 그냥 왜 이렇게 우리도 솔직히 옛날에 졸긴 했잖아. 수업 시간에 왜. 나 점심 먹고 오후 2-3시 되면 졸려. 꾸벅꾸벅 졸긴 졸았어. 근데 지금 아이들이 조는 건요. 그냥 잠깐 깜빡깜빡 조는 게 아니라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자요. 그냥 책상과 일체가 되어서 자는 거고. 그리고 얘들이 그리고 앉아있는 애들도 앉아서 자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들 표정을 보면 얘들이 혼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밤에 안 자나 봐. 이게 나는 되게 심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2번째 문제가 수면 부족, 그리고 주의 집중력 약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문제라는 4가지 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 원래 제안한 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 14살이 되기 전까지는 기본 휴대폰, 그러니까 통화 기능, 통화와 문자를 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거 제공해가지고 24시간 내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늦추고, 그리고 16살이 되기 전까지는 소셜 미디어를 금지하자고 이분이 제안합니다. 저도 100% 찬성이에요. 그지?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에서 등교 후 수업 시간이 끝날 때까지 휴대폰 사용을 금지. 그 수업 시간에는 휴대폰을 아예 그냥 못 쓰게 하라고 그걸 하는데, 이 양선아 기자님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제 어떤 부모가 개인적으로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고 해도 다른 아이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 아이의 친구 관계를 위해서라도 스마트폰을 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개인의 어떤 부모들의 어떤 개인적 어떤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니고 어쩌면 집단적인 어떤 뭔가가 좀 지혜가 발휘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공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 공감하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말로만 들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관찰할 수 있는 거는 그 애들 학교 밖에서 만나는 애들, 지나다니는 애들,
그리고 엄마를 보면서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 제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 그렇지. 등교를 시킬 때 보면 그 초등학생들도 보통 한 2학년, 3학년 이상 되면 스마트폰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얘네들이 그 학교 오가는 길에 아예 거기에 지금 눈을 계속 대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맞아. 그리고 그거 들여다보다 넘어지는 애도 봤어요. 넘어져서 이 코깨진에 봤어. 아이고. 그 정도로. 그리고 이게 보고 있는 그 뭘 보고 있냐? 동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미 중독이 돼가지고 그 5인치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5인치 화면에서. 그리고 그 노란색 그 스타렉스 버스들, 애들 학원 가는 버스들 많이 다니잖아요. 거기에 애를 태울 때 딱 열 때 보면요, 거기 앉아 있는 애들 다 눈 받고 있어요. 유튜브 아니면 뭐 게임인데 요즘은 유튜브가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미 그게 이제 또 숏폼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애들의 주의 집중력이 이제 급속하게 저하가 돼서 무슨 뭔가를 진득하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학교 밖에서 관찰만 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그 모 고등학교에서 무슨 강의하는 거 도와줄 일이 있어가지고 학생들 실습할 때 뒤에서 이제 그 잘 못하는 잘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친구들 손 들면 봐주는 그런 걸 도와줬었는데 너무 놀란 게 아까 그 아침부터 이제 수업 딱 시작을 하는데 애들이 담요와 베개를 갖고 오는 애가 있어. 아니 잠깐만. 한여름에 담요와 베개를 가지고 온다고? 에어컨이 나오니까. 교실이. 그러니까 교실에서 아예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자야겠다고 아예 마음을 먹고 하러 오는구나. 예, 얇은 담요 같은 거 그거 하고 베개로 쓸만한 뭔가를 갖고 와요. 그래서 거기 이제 물화일체가 돼서,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때는 이제 뭘 집중하려다 꼬박꼬박 잠이 부족해서 조는 거지만 얘네들 그게 아니고 밤에 뭔가 해서 밤을 다 샌 거야. 꼬박 세워. 낮과 밤이 바뀌어서 이 시간이 되면 이 친구의 생체 리듬은 자는 거예요. 그래서 등교와 동시에 이불을 이렇게 둘러쓰고 자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깨우거나 뭐 일어나려고 선생님들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들 두어 번 얘기하고 그 이상으로는 강요를 하지 못해요. 요즘에 학교의 그런 뭐 교권 상황이라든지 또 이제 그걸 무리하게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선생님들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도 형식적으로 일어나라고 한 두어 번 하고 그 다음엔 그냥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애들한테 집중해야 되니까. 깨어있는 애들이라도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그리고 저도 이제 처음에는 깨워서 봤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미 혼이 나가 있어. 눈에 초점이 없어. 그리고 깨어있는, 그리고 깨어있는 애들은 그러면 다 온전히 깨어있냐? 그게 아니에요. 고등학교도 제가 가본 학교는 스마트폰을 거둘 수가 없대요. 그 학교는 그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자율에 맡기면 전체 학생 중에서 한 30%는 자율적으로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걸 안 보고요. 50% 이상은 확실하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잠깐 선생님이 뒤에 나타나면 그때 이제 앞에 집중하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 스마트폰만 격리가 돼도 이 친구들한테, 이 친구들의 어떤 주의 집중력, 삶의 질, 이게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한 달 전인가에 그 영국에서 16세까지 스마트폰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고 하는 뉴스를 봤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저게 그냥 현실적으로 이게 통과되리라고 제출한 건가 싶었는데 진지하게 제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법안이. 이게 나는 그 이해가 안 간 게, 어떻게 애들이 핸드폰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이렇게 보고 딴 그걸 하는데 놔둘 수 있을까 그랬는데, 얼마 전 뭐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아이에게 휴대폰을 뺐는데 그 뺏는 걸 못하게 이제는 한다는 거야. 뺏지를 못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들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의 휴대폰을 뺏었더니 수업 시간에 이제 이거 간다고 방을 뺏었더니 그걸 누가 몰라. 아이가 그걸 가지고 고소를 했나? 그랬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학생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나왔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개 같은, 아니, 죄송합니다. 무슨 그런 그지 같은 법안이 다 있으니까. 이제 법으로 아이들을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우리가 흔히 요즘 약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교 우리나라 뭐 이렇게 그 교육 환경이 무너지고 어쩌고 막 이러면은 뭐 이제 뭐 학생 인권 조례니 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전 세계적 추세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전 세계적인 추세고 이 책에서는 프랑스 애들은 이제 그 미국 저자가 쓴 책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1990년대 이 중반서부터 확 늘어난 그 용어가 뭐냐면 스트레인저 데인저. 낯선 사람의 위험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인터넷상에서 확 그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네. 그다음부터 어른들은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걸 했냐면 그러니까 이 타인이 낯선 사람의 위협이라는 게 다들 가지다 보니까 남의 아이에게 다가가지 마라. 그들에게 말을 걸지 마라.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나무라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그러니까 왜 요즘은 애들 왜 이렇게 길에서 담배 피우고 그래도 뭐라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뭐라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거 자 그러니까 이제는 동네 어른들이라든지 이웃 어른들이 다 뒤로 물러나가지고 남의 집 아이에는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원래는 옛날에는 왜 그랬잖아.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은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을 같이 돌봐줬었잖아, 왜. 네. 약간 공동육아였잖아, 옛날에. 네.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학교 가시고 오후에 내가 이렇게 3시쯤 이렇게 집에 오면 어머니는 안 계셔. 그러면 어머니가 나 먹으라고 사과를 하나 이렇게 두고 가시거든, 부엌에다가. 그럼 나는 그 사과를 들고 옆집에 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옆집에 가면은 옆집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애니까 칼을 못 쓰잖아. 사과 껍질을 못 깎으니까 그러면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깎아가지고 나를 다시 주시는 거야. 나는 이거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얘기해 주신 거야. 어느 날 봤더니 옆집이 2집이 있는데 그 처음에는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다가 그다음부터 언젠가부터는 내가 2번째 집만 계속 가더라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첫째 집에는 애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사과를 깎고 나서 자기 애도 있잖아. 깎고 난 다음에 한쪽 살짝 베어서 애한테 주고 나머지를 나를 준 거지 이제. 근데 둘째 집은 그 집은 애가 없는 집이래. 그 나는 그 다음서부터는 그 아줌마한테만 항상 그걸 가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얘기야. 그래가지고 자 뭐냐면 그 시절에는 왜 동네 어른들이 다 옆집 애들을 다 같이 돌봐줬었잖아. 왜? 네. 그 집도 또 아파트가 아니고 하니까 다 그냥 이렇게 대문으로 다 그냥 열고 들어가고 막 보이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 어른들의 다른 집 아이에게 이제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말을 걸어서도 안 되고. 그럼요. 학교에서 선생님도 걔한테 뭔가 타이르거나 요구를 하거나 제재하거나 이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니까 또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도 몰리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는 선생님이 뭐라 그러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학부모가 그러니까요. 항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학부모가 아이를 괴롭혔다고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나는 앞으로 학교 교사님들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진짜. 요즘 많이 그만두고 계세요. 선생님들이. 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웃 어른들도 아이를 이제는 돌보지 않고 교사들도 아이를 이제는 뭘 이렇게 그걸 하기가 힘들어졌어. 이 모든 그러면 육아의 부담이 부모에게 고스란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대. 맞아, 그래서 힘든가 보다. 그래서 지난 몇십 년 사이에 가장 큰 변화가 양육이 엄청나게 힘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들 육아를 포기하는 이런 지경으로 간 거지. 그것까지 얽혀 있네요. 끝까지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 책에서 재미난 그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발견 모드 대 방어 모드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봐봐.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이 호미니드의 진화를 좌우한 환경은 그러니까 두 시기가 번갈아 가면서 온다는 거예요. 호미니드? 안전하고, 호미니드, 유인원. 우리 같은 이제,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인 유인원부터 이렇게 보면은 두 시기가 번갈아 오는데 안전하고 자원이 풍부한 시기가 있고 결핍과 위험, 가뭄과 기아가 닥치는 시기가 반복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은 게 우리도 왜 그렇잖아.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여름, 가을이면은 열매도 많고 곡식도 많잖아요. 네. 근데 겨울이나 봄에는 먹을 게 없잖아, 왜. 그래서 봄에 막 보릿고개 있고 막 그랬던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항상 자원이 풍족한 시기와 자원이 부족한 시기가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자, 그러면 풍족한 시기에는 발견 모드.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막 잘 익은 열매가 가득한 나무를 발견하면 막 다들 달려들어서 막 그걸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발견 모드를 하는데, 근데 그럴 때 막 열매를 신나게 따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표범의 소리가 들려. 그러면은 다들 하던 일을 멈추고 식욕이 뚝 떨어지고 이제 도망가야지 이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항상 발견 모드와 방어 모드가 둘 다 있어야 생존이 되는 거야. 네. 발견 모드가 있어야지 배고플 때 막 돌아다니면서 쫓아라도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뭔가 사냥도 나가고 뭔가 먹을 걸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위험한 어떤 기색이 있으면 방어 모드가 되고.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최근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은 놀이가 발견 모드로 사람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놀다 보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왜 옛날에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왜 점점 더 멀리 가는 놀이가 있었어. 기억나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기억나. 뭐냐면 동네에서 숨바꼭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도 돼라는 이건 없어. 근데 숨바꼭질을 할 때 근처에 숨은 애들은 금세 잡혀. 왜냐하면 근처에는 어디 뒤에 나무 뒤에 어디 통 뒤에는 다 알거든. 그래서 가장 잘 숨은 애들은 그나마 가장 멀리 가서 아이들에게 아주 잘 알려지지 않은 지형물을 이용해서 숨는 애들이 잘 숨는 애들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놀이를 통해서 영역을 조금씩 확장해 가는 거지. 나이가 놀 수 있는 뛰어노는 공간을. 옛날엔 그런 놀이가 있었단 말이야. 요즘 그런 놀이 없잖아요. 숨바꼭질, 잡을놀이 이런 거, 술래잡기 이런 거 없잖아. 대신에 애들은 다 뭐해? 스마트폰을 하잖아. 놀이터에 가서도 모여서 서로 온라인 게임을 해요. 바로 옆에 있는 애하고 온라인 게임을 해. 그리고 이 책에서는 심지어 저것도 나와요. 1970년대 놀이터와 지금의 놀이터를 비교해 주면서 기억나요? 우리 1970년대 놀이터에 정글짐 같은 거 있었거든? 있죠. 생각해 보면 되게 위험한 놀이야. 그렇죠. 위에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고 왜. 요즘은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요즘은 우리나라는 없네요. 없어요. 비슷한 거가 비슷한 게 있는 데가 가끔 있어요. 근데 동네 단위 놀이터가 아니라 그 뭐 구청에서 마련한 어디 무슨 좀 큰 규모의 놀이터에 가면 이렇게 구처럼 모양으로 됐는데 이 로프들로 이렇게 얽힌. 근데 그런 거는 집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뭐 구청에서 구 단위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생태 어린이 공원 뭐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정글짐이 디폴트로 없죠. 동네 놀이터에.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사실은 놀이기구들이 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의외로 위험한 것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놀이의 요소라는 거예요. 위험한 것이. 그게 있어야 아이들이 어디까지 해야 안전하고 어디까지 하면 잘못하면 다칠 수 있다는 거를 깨닫는다는 거야. 그리고 근데 언젠가서부터 놀이터라든지 놀이기구라든지 만드는 데 있어서 완전 안전지상주의로 바뀌었다는 거지. 조금이라도 위험하고 거기서 다치면은 소송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 누가 이런 식으로 그거 설계했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안전 우선시하는 태도가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안전지상주의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를 돌보는 법이라든지 위험, 갈등, 좌절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불안세대라는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요즘 아이들은 갈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는데 정작 나가서 뭔가 어렸을 때 놀이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발견 모드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는 사라지고 점점 더 이렇게
방어 모드로 아이들이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합니다. 어저께 저희 집사람이 부엌에서 뭐 하면서 보고 있는 유튜브가 있어서 이렇게 슬쩍 봤는데 거기에 요 책의 저자인 조너선 하이트 박사가 조승연 씨하고 인터뷰하는 거더라고요. 지금 이 책이 진짜 핫하긴 핫한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도 몰랐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부자 국가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막 선진국으로 진입한 선진국의 막내 정도로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특히 무슨 나라야? 우리나라 특히 교육 현장이나 공교육 학교의 물질적인 기반은 선진국 중에서도 부자 나라예요.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애들은 줄기 때문에 1인당 투입되는 비용 굉장히 늘고 있고요. 요즘에 학교들 가보시면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만하게 부유합니다. 우리나라 공교육.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부자 학교에서 애들은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학습의 질은 떨어져 있을까? 행복감도 떨어지고. 이 굉장히 미스테리거든요. 그런 면이 하나 생각이 났고 또 하나는 제가 2018년, 19년 2년 동안 애들하고 같이 있었던 뉴질랜드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많이 조기학도 가고 그러지만 여기 공교육은 우리도 굉장히 가난해요. 우리보다. 진짜? 굉장히 가난합니다. 한 반에 30명 정도. 우리나라에 30명은 굉장히 과밀학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완전 과밀학급이지. 학부모들이 아마 항의할걸? 예. 그리고 여기 한국이나 이런 나라, 부자 나라들에서 한 반에 한두 명씩 들어가서 돈 내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학교 유지가 안 돼요. 여기 돈으로 걔네 나라 애들도 같이 학교 유지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그런데 걔들은 무상교육이죠. 예, 무상교육이죠. 예.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 없습니다. 다 도시락 집에서 싸와야 되고요. 잠깐만, 급식이 없어? 급식 없는 나라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매년 파업을 해요. 워낙 박봉에 시달리니까. 그렇구나. 예, 그리고 페어런트 헬프라는 말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요구가 돼요. 그게 뭐예요? 학교가 돈이 없으니까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고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도움을 자원봉사를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심지어 스포츠가 많잖아요. 스포츠를 중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스포츠가 부모들의 도움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뭐 농구 수업을 한다. 그러면 학부모 중에서 코치할 사람 하나, 매니저 할 사람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팀이 구성이 돼요. 옆으로 샜는데 제가 가장 지금 오늘 말씀 듣고 탁 떠오르는 게 놀이터예요. 놀이터 딱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보면 위험하고 실제로 떨어져서 팔 부러진 애도 많아요. 그리고 어디 캠핑 가잖아요. 세상에 저렇게 급한 물살에다가 애들을 던져넣어? 저도 따라갔다 한번 다쳤어요. 다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거는 어린이집 3살, 2살 이렇게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어린이집에 딱 갔는데 망치 같은 거 있죠. 망치, 톱 뭐 이런 거. 공구가 쫙 있는 거예요. 애들 모래놀이 하는 거 옆에. 거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린 그런 거 위험하다고. 우린 치우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세상에 애들 둘이 싸우다 저거 집어서 때리면 어떡하냐. 근데 그쪽은 개념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렇게 다칠 수 있는 것도 옆에서 써봐야 어디까지 해야 자기가 안전한지를 배운다. 이 책의 저자가 정확하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아주 안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치고 어떻게 하면 안 다치는구나라는 걸 배워야 한다는 거야. 배우는 데 초점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좀 특이한 데라 이런가? 그리고 다른 데도 좀 가봤거든요. 거의 예외 없이 모래놀이 옆에 망치와 흉기에 가까운 도구들이 애들이 삽질 겁나 잘합니다. 삽도 많아가지고. 여하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나라가 소위 정신적으로는 선진국이어도 물질적으로는
뭐 우리보다 못할 수 있고 산업적으로 물론 떨어지고 그리고 규모도 작잖아요. 경제 규모도 작고. 그치. 예, 그렇긴 해도 애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됐다라는 철학은 우리보다 한 수 위로 계속 박혀 있구나. 물론 제가 떠나온 한 5년, 4년 동안에 거기도 스마트폰의 침공에 의해서 망가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나는 게 디지털 기기를 또 쓸 땐 또 잘 써. 아이패드 수업을 잘 합니다. 예, 교실에 비치해 놓고 아이패드를 유용하게 또 잘 쓰고 숙제를 내주고 받는 거는 구글 클래스룸 같은 도구를 그때부터 썼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도입한다고 난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지급받은 1인 1기로 우리나라 지급을 해줘요. 받아서 그걸로 애들이 막 게임하고 그거 부작용 있다 없다 뭐 날리고 근데 선생님들 아직 구글 클래스룸 잘 못 쓰는데 코로나 이후로 다 기계는 들어갔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우리보다 훨씬 디지털 쪽에 떨어질 것 같은 그 나라가 또 그런 놀이터나 그런 이제 오프라인 밖에서의 활동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옛날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또 디지털을 쓸 때는 잘 쓴다. 이건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그러게.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화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막 부모들이 특별같이 학교에 달려가잖아요. 네. 애가 뭘 이렇게 사실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애들끼리 뭘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가서 그거를 이제 학폭 사안으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막 그걸 하는데 이 책에서 저는 되게 재밌는 사례 하나가 나오는데 1980년대 후반에 애리조나 사막에서 거대한 실험을 이제 한번 진행한 적이 있대요. 뭐냐면 이제 바이오스피어 2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언젠가 이제 우주 개발을 하면은 만약 화성에 갔을 때 화성에서 이제 어떤 그런 뭔가 돔 같은 걸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 우주 공간에서 자급자족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이죠. 우리 아마 마션이라는 그 영화 보셨으면은 그 안에서 모든 생태계 순환이 이루어지게 해서 자급자족하는 산소, 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서 공급하는. 네. 근데 이 목표가 결국은 이제 달성하지 못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안에서 이제 우림 생태계를 만들었던 나무들이 자라기는 엄청 빨리 자라는데 왜냐하면 이제 막 커다란 돔으로 돼 있고 하니까 아주 안전한 어떤 뭔가를 해서 근데 자라다가 중간에 다 쓰러지고 만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깨달았는데 설계자들은 어린 나무가 제대로 자라려면 바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람은 나무를 휘게 만들잖아요. 네. 자, 그러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있는 뿌리 부분이 당겨지면서 반대 방향에 있는 나무 부분이 압축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압축된 나무서포들이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온실 환경에서 자란 나무는 다 자라기 전에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오히려 어릴 때 강한 바람에 노출된 나무는 다 자랐을 때 훨씬 강한 바람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정확한 그 은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아주 그냥 우발적 요인 하나하나 다 없애고 위험한 요인 하나하나 다 없애고 장난감 치우고 위험한 거 뭐 공구 도구 다 치우고 나면은 이런 걸 완벽하게 안전하게 하면 아이들이 튼튼한 어른이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너무너무 연약한 어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오히려 방어 모드에 머무는 반면 스릴을 추구하면서 막 그 다양한 사고 막 이런 거 이렇게 겪으면서 하는 애들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에 강한 어른으로 자라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야 되는 걸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초3짜리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 혼자 가라 그래야 되는데 좀 더 믿어주고 냅둬도 될 것 같은. 안 가요? 나 혼자 가라고 안 가. 안 가. 아빠가 너무 좋은 거야. 어떻게 하겠어. 우리 또 시간이 돼서 이번 마치는데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불안 세대 이어가시겠습니까?
다음 주는 제가 지금 이제 또 짝수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치앙마이 워케이션 아니고 그냥 제대로 홀리데이인데 치앙마이 가려고 저는 좀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이번에는 조용히 호텔에서 책 읽으면서 수영장에서 노닥거리면서 놀려고 여러 권의 책을 일단 그 크레마 클럽에서 다운로드 받아놨거든요. 네네. 가서 그걸 다 읽을지 새로운 책을 소개할지 불안 세대에 조금 더 얘기 드릴지는 다음 주 한번 보고 아니면 아마 다음 주는 그냥 치앙마이 얘기로 전해드릴 수도 있고. 네. 그래요. 뭐 불안 세대 우리 다 얘기하면 안 읽으실 거 아니야. 그렇지. 특파원 얘기로 하자. 다음 주는 태국 특파원이다. 치앙마이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그럼 뵙겠습니다. See you가 아니라 이럴 땐 뭐라고 해야 돼요? 그때 거기에서 통화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영어로. 그러게 어렵네. 그냥 catch you later 그러지 뭐. 예. catch you later. later. 나중에 또 봐. 네. 오케이. 들어가세요. 네.